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광복회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유적회원 여러분 오늘 두 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죠. 우리 광복회도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 기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그냥 하나의 그냥 시민단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65년부터 내년이 우리가 60주년인데 65년서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왔느냐, 내내 우리 나라의 이 정체성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때는 꼭 이 광복회가 이거 지켜왔다 이겁니다. 근데 요새 뭐 여러 가지 이제 흔들림이 많은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혹시 우리는 안보상에 무슨 이상이 되지 않을까, 방위비를 더 내야 되지 않을까, 뭐 무슨 반도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걱정하는 것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딱 중심을 잡아주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쓰러질 만하면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걸 무거울 죽자 중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뚜기가 넘어질 것 같지만은 다시 제자리 간다 이거야. 또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지만 또 제자리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왜냐? 그 밑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세월호가 왜 사고가 났느냐 하면 그 중심이, 배에는 중심이 뭐냐면 물을 채웁니다. 밑에 물을 채워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채워야 할 텐데 이 배에 짐을 더 싣기 위해서 그 물을 뽑아냈다. 그러니까 물을 일정 분량이 있어야 될 텐데 3분의 1밖에 안 채워놓고 가니까 배가 흔들리죠. 그래갖고 배가 전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에 있어서의 중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 사회에도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중심이 있어서 중심이 버텨줘야 위가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온다. 이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광복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광복회가 이게 흔들리거나 광복회가 타락하거나 광복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카데미 우리 장차 광복회를 이어갈 후계 세력이기 때문에 항상 이 중심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는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사회의 이 중심 세력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중심 세력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좀 열심히 좀 기여해달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유족회원 되신 두 분께도 내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아카데미에 우리가 좋은 선생님 모시고 강의 듣게 된 것도 대단히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수부입니다. 오늘 강연 준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보통 학부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이제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면 이제 네트워크 제 전공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을 가정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밤잠을 설쳤는데 조금은 굉장히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시스템 쪽이다 보니까 AI의 뭐 요새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 이런 것들보다는 좀 큰 그림 중심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제가 이 광복회에서 연락이 오게 된 계기가 저희 연구실의 1호 박사가 차미영 교수님인데 차미영 교수가 올해 초에 그 독일의 MPI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의 단장으로 스카웃돼서 가면서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이 차미영 교수의 지도 교수는 누군가 이러면서 궁금하다는 인터뷰가 왔어요. 근데 이게 중앙일보의 큰 일면, 그러니까 한 면을 다 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안혜리 기자가 어디서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할아버지 정보를 갖고 와서 는 그 내용을 인터뷰에다 같이 넣습니다. 사진과 함께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그거를 이제 광복회에서 보시고는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여기를 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여러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뭐 이혜영 선생님 사진도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그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도와서 임정에서 이렇게 수반을 드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여성 광복 동지회를 늘 나가셨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 예전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하셨던 분들이 이제 뭐 늘 대기 모두 그러니까 마작을 많이 하셨어요. 마작을 많이 하셔서 할머니도 아마 마작대 하시면서 주 1회 친구분들 모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덕분에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총명함을 놓지를 않으셨는데 그 마작 친구분들이 다들 권규혁 선생님 그래서 여류 여성 첫째 비행사 이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한테 늘 이렇게 임시정부 얘기도 가끔 듣고 뭐 이봉창 선생님 도시락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씨는 외할아버지께서도 위당 동네 정시에 인자고자 쓰신 위당 선생님이셔서 외갓집에서도 이제 저희 아버지 이모랑 외삼촌들이 전부 다 일제 말기에 일경을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 있으면서 다들 2년씩 학교를 늦게 꿇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6.25 때 외할아버지가 납북되시면서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결혼을 해서 늘 이렇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얼마나 이 사위들을 이뻐하셨겠느냐 이런 덕담을 하셨던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여기 또 그런 얘기를 집에서 들으면서 자란 이런 유족원 회원분들을 뵈니까 되게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 이력 소개를 아까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서울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에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좀 일을 하다가 카이스트에 온 지는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산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2004년도에 이제 멀티미디어 학술대회장을 했다는 게 큰 게 뭐냐면은 국내 학자로서 해외에 굴지의 학술대회장을 한 사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오자마자 그런 학술대회장을 맡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거는 다들 이제는 웹이라는 걸 뭐 누구나 쓰시겠지만은 그 월드와이드 기술을 처음 갖고 온 그 팀 버너스 리가 시작한 학술대회인데 이 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를 하면서 그때 엄청난 성공을 했었고 그때 기금도 학술대회가 이게 학술대회가 돈을 벌려는 영리단체의 역할은 아니지만은 또 잘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때 2014년에 돈이 많이 벌려서 그때 정보과학회 제가 저희 이 학회가 끝나고 나서 1억 5천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정보과학회 젊은 공학인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우수 학술대회 유치를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월드와이드 학회 이후에 또 많은 학회들을 유치하는데 공헌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력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가 2026년 정보과학회 회장으로 이번 주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의도를 자주 옵니다. 실은 KB은행 사회이사다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오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떤 배경에 계신 분들이 올지 몰라서 제가 조금은 그냥 좀 쉬운 얘기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클라우드 하는데 실은 약간 낯설어들 하세요. 클라우드가 어떤 다 쓰는 건데 이게 클라우드인가 저게 클라우드인가 그래서 그런 개념서부터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이라는 거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은 영국에서 전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고 이분이 알란 투어링이라고 그래서 정보과학 분야에는 실은 노벨상이 없습니다. 근데 투어링상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투어링상 후보에도 오른 분이 없고요. 뭐 노벨상 후보도 우리나라가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후보군에 들어가서 막 유명해지긴 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전산학 분야에서는 투어링상 후보에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 알란 투어링이란 분이 진짜 천재셨고 2차 대전 때 영국이 이런 컴퓨터를 만들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투어링 머신뿐만 아니라 미국도 나름의 컴퓨터를 만들면서 영국과 미국이 2차 대전을 시발로 해서 전산학 분야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컴퓨터에는 CPU와 메모리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CPU는 연산을 하는 엔진이고 이제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을 해놓는 그래서 CPU와 메모리가 있으면 다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컴퓨터냐 정말 핸드폰이 컴퓨터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주변에 있는 모든 장비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는 밥솥 무슨 AI 세탁기, 냉장고 거기에도 전부 다 우리가 핸드폰에 쓰고 아이패드에 쓰고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그런 막강한 비싼 CPU가 들어가진 않지만 아주 싸고 아주 단순한 동작만을 할 수 있는 엔진과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게 전자장비다 하면은 다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복잡도라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 네, 이제 클라우드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해서 클라우드라 하면은 일단은 이게 뭘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드다 하면은 일단은 컴퓨팅이 한 군데 몰려 있고 거기로 내가 필요한 일이 멀리서 나를 위해서 동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엣지 디바이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엣지라는 거는 가에 주변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핸드폰도 엣지고 내가 내 집에 갖고 있는 대탑도 엣지고 밥솥도 엣지고 자동차에 요새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그래서 컴퓨터도 자율주행하는 컴퓨터 뒤에 엄청난 서버급 컴퓨터 하나씩 들고 탑재돼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엣지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다 나한테 가까운 거 그렇지 않고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클라우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앞으로만 나가네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쭉쭉 가겠습니다. 제가 통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통신 쪽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게 데이터 센터의 시초는 동네 전화국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전화국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는 많이 사라졌을 텐데 예전에는 이 동네마다 전화국이 하나씩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의 반 정도는 집에 집 전화가 있으셨을 텐데 예전에 집 전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집 전화가 전기가 나가도 집 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 전화가 예전에는 그 사회 인프라의 굉장히 핵심이었기 때문에 전력망과 별개로 된 그런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연락이 되는 그런 거. 그래서 동네마다 전화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가 집에 들어오는 전화 라인에 전력이 붙어서 전기가 나가도 전환됐었어요. 저희 시대는 그거를 70년대, 80년대 다 90년대까지 다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동네 전화국이 있었고 예전에는 이게 저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뭐 어디 포천에 계신 삼촌한테 전화하고 그러려면 이제 전화수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 됐고 그랬는데 이 전화국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 교환기가 있었어요. 교환기가 있고 그 교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이 돼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밖에선 안 보이지만 지하에 보통 발전기를 따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동네 전화국의 의의고 그 지하에 발전기를 돌리는 거는 최근까지도 거의 다 유지가 되는데 이제 요새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집 전화가 거의 안 쓰시니까 집 전화를 거의 안 쓰고 대부분은 이제 소위 핸드폰 타워들이 주로 있고 이제 타워 전기는 그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타워들은 전기가 이렇게 뭐 자가 발전을 하는 그런 백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타워들이 여러 군데 있고 하나의 타워가 이제 커버를 하는 그 지역이 다른 타워와 조금 중첩이 되기 때문에 타워가 하나 나가도 전체적인 인프라가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급하면 헤드폰을 들고 연결이 되는 동네로 좀 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동화가 되면서 전전자 교환기가 있고 저게 옆에 저런 발전기가 어지간한 교환기에서 있었다는 거. 근데 교환기 옆에 컴퓨터 통신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동네 전화국이면 저런 전화기가 한두 군데. 근데 동네 전화국이 아니라 좀 큰 전화국. 우리나라의 전화국은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구로하고 해화 두 군데. 아마 역사적인 이유로 해화가 시내 궁에도 가깝고 해서 해화 전화국을 했다가 해화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위 해화 전화국에 난리가 나면 백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업으로 구로 쪽에를 만들어서 두 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전화기 장치들이 여러 개 붙다 보니까 그런 전화국이 약간은 발전된 데이터 센터로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는 실은 전화국에 있는 장비하고와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커지는 규모의 경제가 들어오는데요. 영국에 1조 3천억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014년. 그래서 이런 전화 장비,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만 대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보통 수천 대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컴퓨터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자, 컴퓨터를 왜 한 군데 모아놓으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회사마다 다 다를 텐데 회사에 전산실이라는 게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전산실이 있다. 다 있죠. 자,
전산실이 다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전산과이기 때문에 전산실이 저희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제 방 앞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층에 교수가 4명인데 4명 교수들의 서버를 집어넣는 서버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서버실에 렉이 5개쯤 들어갑니다. 렉이 5개쯤 들어가는데 렉 5개에 지금 옆방에 계신 교수님이 요새 흔히 말하는 GPU를 많이 쓰세요. 이번 주에 논문 데드라인이라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데 방의 온도가 35도, 40도를 넘어갑니다. 근데 에어컨을 3개 돌리는데 냉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매일 에어컨 수리 기사 불러대고, 그러니까 1번은 전산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2번째는 파워 라인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핵심은 파워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파워가 저희가 전산실이기 때문에 파워를 넉넉하게 끌어오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2개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고압의 고전류의 삼성전력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렉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3개 반밖에 키질 못하고 있어요. 더 키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산실을 개별로 운영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있어서 설비 기사가 딱 하나 붙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흩어져 있으니까 대학원생들하고 교수들이 개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컨솔리데이션이 돼서 한데 뭉쳐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이 있다. 2008년쯤에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흡수됐지만 메릴 린치에서 스몰 미디움 사이즈 데이터 센터가 라지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 비용이 3배 이상 들어간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는 실은 다른 나라에서 데이터 센터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게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요 정도까지 일단 데이터 센터가 어떤 건가? 데이터 센터가 컴퓨터를 모아놓은 곳이다. 그 다음에 그게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해서 온갖 부서들, 법무부, 외무부, 과기정통부, 산자부 이런 데서 다들 각자 관리하고 있던 서버들을 한 군데 모아놨어요. 대전에 모아놨고 백업으로 대구 센터가 열렸고 또 광주가 있고, 거기에다 한 군데 모아놔서 네트워크 다 되니까 네트워크로 붙으면 되고 서버의 관리는 한 군데서 해주겠다 모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컴퓨터 기사 1명, 산자부에서도 컴퓨터 기사 2명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한 군데 모아서 좀 쉽게 용이하게 관리를 하게 해놓긴 했는데, 그러면은 내 컴퓨터가 실은 집에서 있는 컴퓨터를 그냥 어디다 딴 데다가 맡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나가면 바로 리플레이스 해주고, 파워 팬이 나가면 리플레이스 해주고, 내가 안 하고 누가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업무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말기들은 내가 필요한 기능을 보기만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했을 때 이제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불러가지고 카카오톡이 먹통돼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 많은 기능들이 다 돌아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PC에 내 하드에 파일을 담아놓고 내가 이거를 누구하고 파일을 공유하고 싶으면은 USB에 담아서 주고 그랬었죠. USB에 담아주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 파일이 내 로컬 디스크에 남아있는 건데, 로컬 디스크에 남아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로컬 디스크가 고장이 납니다. 이게 천년만년 가는 장비들이 아니에요. 로컬 디스크들은 썼다 지웠다를 하기 때문에 그 하드 디스크에 펴면
그다음에 암도 고장이 나요. 이렇게 썩다지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SSD라고 Solid State Disk인데 그 디스크도 리드는 괜찮은데 라이트 할 때 전압이 가해지면서 그 물성에 굉장한 큰 부하를 주기 때문에 SSD도 얼마 몇 번 이상 라이트를 하고 나면은 버려야 돼요. 수명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하드디스크 수명이 갔네. 이게 뭐 몇 년, 10년, 5년, 10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겠다. 그런 것도 큰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사진 찍은 거를 하드에 따로 담아놓고 그랬어요. 비디오, 동영상. 근데 이런 게 하드가 나가면 어릴 때 우리 집 애들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하드가 내 파일들이 이게 도대체 뭐 어디 데이터 센터, 뭐 네이버의 춘천의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놨는지 아니면 NHN의 뭐 울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파일이 있는지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로그인해서 디렉토리에 가서 저 폴더를 보면 내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 파일이 없어지지 않도록 클라우드에서 다 알아서 백업을 만들어 놔요. 보통 클라우드에서 파일 하나의 백업을 최소 2개는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가 동시에 나갈 확률을 계산을 해서 넉넉하게 최소한 2개의 카피 정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관리 보관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뭐냐면은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내가 가족들하고 나눠보고 싶어? 그러면 가족들한테 너도 볼 수 있어 하고 접근 권한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접근 권한만. 그러면 동생도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해서 볼 수 있고 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글이. 그래서 이런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웹하드라는 걸 많이 썼었죠. 웹하드. 파일 큰 거를 주고받기 힘드니까 웹하드를 썼는데 웹하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제한된 정말 파일만 주고받고 근데 이제 구글은 거기다가 여기 보신 것처럼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 작성할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돼서 내가 문서를 작성을 하고 이 문서를 우리 조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그럼 내가 이메일에다가 첨부를 해서 보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조교들한테 너네도 이 파일 액세스를 할 수 있게 접근 권한만 줘요. 그러면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 다들 통해서 설문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게 큰 게 있고 그다음에는 둘의 협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쓰고 서울대에서도 쓰고 이 협업 시스템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콜라보레이티브 툴인데 이제 이게 회사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주소로 회사의 조직의 주소로 그 다음에 회사 사람들 간에 이메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회사 사람들 간에 문자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회사 사람들 간에 문서 공유 이게 클라우드로 그러면은 구글 클라우드와 NHN 협업 시스템하고는 뭐가 다르냐 크게 기능상으로는 다른 게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고 솔루션을 파는 경우에는 기관의 조직도가 들어갑니다. 기관의 조직도에 따라서 내가 내 동생이랑 사진을 공유하고 싶으니까 동생한테 액세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조직이 들어가면은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료를 무조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그 다음에 조직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김영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이메일을 몰라. 그래서 문자도 어떻게든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핸드폰 주소를 알아내서 카톡에도 등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직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메일로 딱 김영 치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회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만들어 놓는 게 협업 시스템이라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클라우드에서 협업 시스템을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일반적인 솔루션으로 따로 하는 거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클라우드의 협업 시스템을 쓰지 않고 회사별로 따로따로 프라이빗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지 보수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가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협업 시스템과 내가 우리 회사에서 따로 돌리는 협업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면은 돈 단가 문제도 있어요. 클라우드가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예를 광복회로 든다 했을 때 광복회에서 협업 시스템, 광복회에서 협업 시스템 쓰시나요? 예. 어디 걸 쓰세요? 더 좋은. 더 좋은, 네. 네, 더 좋은 거 쓰셔야죠. 네. 더 좋은 걸 쓴다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걸 쓴다 하면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 스토리지 문제라든지 뭐 복사, 중복해서 하고 백업하고 이런 문제를 다 개인 솔루션으로 해야 돼요. 클라우드는 장점이 뭐냐면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많은 서비스들을 똑같이 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선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클라우드에는 없어.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계속 클라우드 회사들한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요구해요. 그러면 클라우드 회사들이 망가져요. 그런 거는 추가 기능으로 독립적으로 구현을 해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에 다 때려 넣어 달라고 하면은 이게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맘대로 이런 추가 기능이 안 돼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일반적이고 공통의 기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좋은한테 계속 이 기능 넣어달라 저 기능 넣어달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클라우드는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걸 팔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가 우리나라가 이 시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합니다. 이게 구글 같은 경우에 그 구글 드라이브 기능이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서 주소록에 누구를 딱 치면 거기는 전화도 이미 다이얼이 없어요. 그냥 전화가 바로 가고 전화가 바로 오고 내가 누구한테 미팅을 하자고 캘린더를 모든 사람의 캘린더를 볼 수가 있어요. 이름 딱 치면 그 사람의 캘린더를 딱 넣고 회의를 잡을 때도 그냥 여기에다가 미팅을 넣겠다 하면은 그 미팅에 그 지금 캘린더를 펴본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이메일이 가요. 이날 미팅을 하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이메일에 오케이만 눌러주면 미팅 시간이 딱 잡혀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화 많이 돌리죠. 전화 안 하면 회의가 안 되니까. 저희도 둘의 협업 시스템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 캘린더 기능이 캘린더를 통한 그 미팅 이렇게 하는 기능을 아직 널리 쓰질 않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공통된 기능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써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 문제가 있고요. 제가 여기 제주대학 갔을 때 썼던 거라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24시간 일주일 7일 매일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가 뭘까요? 대학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광복회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또 큰 장점이 뭐냐면은 수심에서 주말에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는 광복회 홈페이지밖에 없어요. 홈페이지는 시도 때도 없이 뭐 전 세계에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돌아가야 돼요. 근데 더 좋은 애 ERP
24시간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들 퇴근하셨으면 그 시스템 그냥 셧다운하면 돼요. 카이스트에 컴퓨터 서버들이 많은데 카이스트 컴퓨터 서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얼마나 사용이 되나 하고 CPU 사용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1%가 넘어가는 서버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웹서버 돌리고 웹서버 뒤에 백엔드 서버, DB 데이터베이스 서버 돌리고 보통 뭐 서비스 하나 하려면은 2대쯤 돌리거든요. 그 하는 회사도 컴퓨터라도 팔아야 장사가 되니까. 네. 2대인데 실은 2대를 24시간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클라우드로 가면 그거를 가상 머신으로 해가지고 실제 장비는 한 대이지만 2대의 프론트엔드 웹서버, 백엔드 데이터 서버가 2개가 동시에 다 돌아갈 수도 있고 물론 성능이 필요하면 더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저녁에 안 쓰면 얘를 지워버리면 돼요. VM을 잠시 꺼놓고 이미지 해놓고 잠시 꺼놓으면 파워 면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훨씬 좋을 수 있대요. 물론 내가 서버 있는데 퇴근할 때 끄고 가면 돼. 끄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끄는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컴퓨터 껐다 켰다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오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파워 전력 컨트롤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효율, 그 파워 효율 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누구나 들어본 회사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누구나 들어본 회사 이름이 됐는데 얘네들을 특별히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해가지고 위에 세 개를 다 합하면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단히예요. 단단히. 중국의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세일스포스, IBM 클라우드, 오러클.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그래서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도 회사가 10명이 다니는 회사와 100명이 다니는 회사는 총무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HR, 인력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요. 왜냐면은 승진을 해줄 때도 10명이면 뭐 사장님이 다 하니까 평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00명이 되면 이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만도 많이 하고 승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사용하는 기술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들어오게 된 동기도 굉장히 달라요. 하이퍼스케일러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인데 구글이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누가 어디쯤 가 있을까요? 이게 세계 시장에서 마켓 쉐어라는 건 이만큼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아마존이 어떻게 컴퓨터 회사가 됐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존이 원래는 헌책방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헌책을 온라인에서 팔다가 헌책 말고 딴 것도 팔자 그래가지고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 컴퓨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컴퓨팅이 그 회사들의 그 팔고 싶은 물건과 뭐 사고 싶은 이런 정보들이 수도 없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아마존이 컴퓨터를 서버를 잔뜩 만들어 놓고 굉장히 유연하게 원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업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업자들이 팔려는 그런 아이템들을 쉽게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이러면서 컴퓨터링을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한 20명, 25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아마존 초기 인프라를 설계를 했는데 근데 너무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남아 도는 컴퓨팅 리소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100대 가지고 될 것 같아. 100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보니까 70대만 가지고 되고 30대가 남아 도네. 그럼 얘네들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주자. 그게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입니다. 근데 아마존도 잘 나가지만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도 엄청 잘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온라인 서비스를 하면서 남아도는 CPU를 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 게 아마존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시장이 커지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뒷방에다 갖다 놨던 컴퓨터 서버들을 다 클라우드로 옮겨버리면 내가 일단은 뒷방을 부동산 프리되고 그 다음에 관리 기사 따로 하여하지 않아도 되고 냉방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덜면서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확장을 하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뭐 팝니까? 윈도우스 팔죠. 윈도우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랩탑에서 그 윈도우스 패키지로 윈도우 깔고 거기에 이제 엑셀 쓰고 못 쓰고 이런 그러니까 그 OS 윈도우스 OS에다가 엑셀 뭐 이런 오피스 스윗으로 장사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핸드폰 말아먹었고요. 핸드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밀렸고 그래서 실은 그 윈도우스가 주 장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AWS가 저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여태까지 주로 메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 스윗 하면서 그 협업 시스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에 기반한 협업 시스템 시장을 많이 먹고 들어가죠. 여태까지는 니네들이 하드웨어를 사고 익스체인지 서버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갖다 깔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라 가다 그걸 다 클라우드로 옮겨오면서 그쪽 시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구글이 11%인데 구글도 클라우드를 팔기는 하는데 일단은 구글은 자기네 수요가 너무 큽니다. 구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검색 엔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구글에서도 아직도 넘버원 그 레버뉴 소스인데 구글이 또 한 게 유튜브죠. 동영상 서비스가 유튜브가 엄청난 규모로 확장이 되면서 그 동영상들을 전 세계 어디서나 맘 놓고 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가 엄청 강화됐고 그러면서 구글도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기 시작하고 그 유튜브가 또 엄청난 또 돈이 되고 물론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아직도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아마존에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거. 근데 그리고서 이제 알리바바 뭐 이런 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규모는 이게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대항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숫자가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삼성이 아마존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냐? 이게 저도 궁금한데 몇 년 전에 연 7천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가 제주는 AI가 넘고 돈은 클라우드가 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 이거는 좀 넘어가겠고요.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래서 70%의 JP 모건이 클라우드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옮긴 지 쿠팡이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다들 전산실을 옮기고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문제는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상머신 기술, 운영 기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백업 운영 기술, 스토리지 운영 기술 이런 게 국산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오픈 스택이라고 한 거는 죄송합니다. 자꾸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픈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래서 아마존, 구글, 마소들은 규모가 달라요. 얘네들은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더넷이라는 그런 프로토콜, 이더넷 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그 통신망 깔 때 기본으로 쓰는 이더넷 프로토콜도 자기네 말대로 바꿔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네들만의 기술을 쓰는데 여기에 알리바바, 텐센트는 아직 그 규모가 안 되고 그 경쟁력이 안 돼서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일단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기술을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서 내재화를 하고 거기서 자기네 시스템에 맞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알리바바와 중국의 텐센트 같은 데는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저 세계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닌 회사들, 그다음에 IBM처럼 오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온 회사들이 아니면 대부분 오픈스택이라는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시작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자기네 클라우드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이게 이 기술도 실은 굉장히 오랜 동안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 너무 암울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IT 회사도 경쟁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KT 데이터 센터를 지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파워 다 넣어놓고 결국은 부동산 중개를 하면 부동산업입니다. 그리고서는 AWS, 아마존에 렌탈을 줘요, 공간을. 그러면 파워만 주고 나머지는 AWS 서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고 왜 이렇게 됐냐라는 슬픈 가슴 아픈 이유는 따지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조금 이제 더 암울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AI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나는 AI를 잘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AI가 좋다? 써봤더니 쓸만하더라. 챗GPT 같은 거 써보신 분? 챗GPT. 오케이. 그러니까 챗GPT를 젊은 분들은 그냥 쓰시잖아요. 근데 챗GPT의 기본적인 저도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서 그냥 최신 연구 뭐가 다르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굉장히 하이 레벨로 하자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자연 언어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바랬던 거는 예전에 한 20년 전, 10년 전쯤에 보면은 번역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번역이 구려 잘 안 돼. 그렇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없는 것보단 나아. 무슨 대충 뜻이라도 일단은 통하니까 없는 것보단 나은데 원하는 안 나왔어요. 자연 언어의 처리다 할 때는 언어의 문법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서 나는 오늘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언어는 주어 나는이 앞에 나오고 맛있게 먹었다 술부가 맨 뒤에 나오고 가운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글은 이런 문법적인 특성 근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술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뒤로 나오는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언어를 바꿀 때 그거를 고려를 하게 고치게끔 근데 그게 이제 주어 술부가 쉽지가 않고 언어라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 이게 자연언어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텍스트 마이닝은 그냥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뭐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검색 엔진 처음 설계를 할 때는 내가 뭐 이회영 지사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도큐먼트에 이회영이 5번 나왔나 10번 나왔나 이런 횟수만 가지고 이혜영 씨에 대한 언급이 10번 나왔다. 그럼 이거를 5번 나온 것보다 더 먼저 추천해주는 아주 단순한 그런 것들이 텍스트 마이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뭐가 다르냐면은 통계학적 방법에 기반한 거예요.
통계학.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특성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어와 술부가 뭔지 몰라. 근데 영어에서 I am a boy, you are a girl을 한다. 이런 데이터가 수도 없이 많아. 그러면 I 다음에는 am이라는 문자가 나올 확률이 뭐 100%다. 근데 뒤에 boy가 나오면 am이고 뭐 boy가 아니라 뭐 잠을 자고 있다. asleep이 나오면 이거는 I was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 어떤 예문을 보고 그것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텐트 그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하게 되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고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만 많아진 게 아니라 모델의 변수들, I am a boy라는 문장을 생각을 할 때 길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남자, 여자, 뭐 기타 등등 돼서 너무나 많은 변수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합숙을 할 때 이 문장과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가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를 변수로 잡아내서 표현을 하는데, 그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교해지는 게 이론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AI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7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12년에 이미지넷 논문으로 정말 이런 그 혁명을 갖고 왔는데, 그 전에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못했는데 어떤 싱귤러리티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온 거죠. 그때쯤에 이 정도가 되니까 퀄리티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 이렇게 되는데, 생성형 AI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뭘 물어보면 나에 대해서 배운 거를 기반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모델들이, AI 모델들이 65만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가 2000년, 2021년, 2022년 이 사이에 15,00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전사학과 교수님들 뭐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불이 났어요. 불이. 어디서 또 뭐가 나왔다, 또 뭐가 나왔다. 하룻밤 자고 나면 뭐가 바뀌어서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직도 계속 그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초거대 언어라는 게 왜 초거대냐? 변수 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모델을 표시를 하기 위한. 그 변수가 그래서 보면은 1트릴리언, 그러니까 GPT-3, GPT-4가 되면 또 이게 또 벌써 지금 2년 전 얘기니까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의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냐를 파워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제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그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GPU를 가지고 이게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 특화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뭐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집에 자제분들 중에서 게임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한 2000년대 초반에 엔비디아 GPU 이만한 거, 막 팬 시뻘건 거 이만한 거 돌아가서 시끄럽고 뜨겁고 후끈후끈한 그 게임기로 쓰였던 장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10년, 15년 전쯤에 반상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반상회를 갔는데 어떤 그 이웃분이
전기요금이 10,000원이 더 나온다니까 한 달에. 그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전기요금이 내가 가전을 바꾼 것도 없는데 왜 전기요금이 10,000원이 더 나올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드님 컴퓨터 바꿔드렸냐? 그랬더니 바꿨대. 그거 바꿨대. 이때는 듀얼 코어가 되면서 100W짜리 돌아가던 컴퓨터가 200W로 돌아가고 컴퓨터가 그 집에 아들이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뭐 밤새 썼나 봐요. 딱 전기요금이 10,000원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도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는데 이거 조금 다시 했어. 전력 소모량을 보자면 백열전등이 100W, 저희가 100W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요새는 이제 LED 전구가 되면서 30W만 돼도 굉장히 밝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데스크탑 컴퓨터가 100W에서 200W 씁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겨울에 컴퓨터 틀어놓으면 좀 뜨뜻하실 거예요. 특히 발밑에다 틀어놓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가면서 구글 드라이브 쓰고 맨날 대탑에 이렇게 뭐 하다가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서 랩탑으로 바꾸고 대탑을 빼버렸더니 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겨울에 저희 연구실이. 자, 근데 서버급 컴퓨터는 전력을 조금 더 씁니다. 200W에서 300W 정도. 서버급은 훨씬 더 메모리도 많고 CPU도 듀얼 코어에다 훨씬 더 많이 돌리기도 하고. 근데 GPU 저 H100 요새 뭐 A100, H100 뭐 블랙벨리인가 뭐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하는 그 GPU, 그러니까 GPU가 별거 아니라 그 그냥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래픽 카드. 그게 700W를 씁니다. 700W. 그래서 렉당 소모 전력이 보통 렉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큰 장비 넣는 거. 거기에 보통 컴퓨터가 뭐 원유 이렇게 높이 유닛 단위로 해서 보통 48U 정도 들어가는데 48U 100W짜리가 48U면 그것도 4.8kg 정도가 되는 건데 700W짜리가 보통 한 머신에 8개, 16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렉당 소모 전력이 AI 장비를 위해선 10배 이상 필요합니다. 냉각이 아까 제가 저희 연구실 바로 앞에 서버실 냉각막 얘기를 했는데 에어컨 세대로 냉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서버도 귀찮은데 이게 냉각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제가 이번 주 초에 사우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킹 압둘라 유니버시티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카이스트하고 비슷한 학교가 있어요. 회의실 의자가 제 평생 앉아보는 의자 중에 제일 편하더라고요. 와, 그냥 푹신푹신한데 살짝 뒤로 넘어가고 돈이 넘치는 학교인데 저 학교에서만 A100을 5, 600대를 해서 교수들이 쓸 수 있게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과제를 해도 제가 한 대에 보통 몇 천만 원 하거든요. 2대 하면 억 정도 나옵니다. 쉽게. 5, 600대 하려면은 5천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 쪼개줍니다. 공공출연은 엔트리 몇 대 이렇게 줄여져서 학교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몇백 대의 규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연구 자체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 10,000대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제가 아름아름 물어봤더니 수천 대 규모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글이 2만 대를 갖고 있는데 10만 대 증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가 30만 대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우리나라 10,000대 규모인데 저기는 30배. 그러니까 10,000대도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수천 대까지만 확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20배, 10배에서 100배의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언어 모델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가 저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클로바 만들고 그 네이버가 정말 국내 기업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많이 밀린다는 거. 근데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데이터 센터 규모 대비해서 구글이 시작한 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 안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량이 2,900메가와트, 3,000메가와트급 메가와트, 3,000메가와트.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2,500메가와트 조사한 바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오피스 말고는 뭐 새로운 시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라고 해서 연구소를 운영을 합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거기에 탑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모든 시장에서 2위로 먹고 살아요. 검색 시장에서도 2위. 근데 검색은 1위하고 2위가 해야 되는 투자는 똑같은데 버는 돈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아까 보셨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아마존에 비해서 넘버 2인데 클라우드는 넘버 2인 만큼 돈을 벌어요. 투자도 피지컬리 그만큼 들어가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챗GPT로 대박을 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고 시장이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장에서 전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데가 꾸준히 먹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IT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전력 소모가 엄청날 거라는 거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이게 신문에 나온 건데 LG CNS에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전기 규모가 200메가와트예요. 200메가와트.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의 10분의 1 규모라는 거. 10분의 1 규모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축된 일반적인 것이 40메가와트인데 구글이나 아마존은 이미 거의 3000메가와트짜리를 지어놓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아시아에 지을 수 있는 데가 싱가포르도 전력 문제가 있어서 못 짓고 말레이시아에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가 듣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전력 문제가 지금 전력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력 발전 못하게 하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원자력도 지금은 원자력 없이는 뭐 도저히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로 안 되니까 원자력을 다시 재생에너지로 끼워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이 수요에 맞춰서 뭘 지을 수가 없어서 말레이시아에다 짓는데요. 근데 내가 듣고 거기는 화력 발전을 해도 뭐 그런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테니까 뭐 원자력을 짓던 화력을 짓던 크게 그렇게 저항이 없으니까 저따 짓는구나. 말레이시아 그 더운 적도에서 저걸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찌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전력이 결정적인 것이 될 텐데 미국에서 벌써 걱정하는 게 전력 수요가 안 돼서 미국에 짓지 못하면 중국 애들은 원자력 발전소 지금 그 해안가를 따라서 수백 개를 짓고 있는데 그냥 전력 때문에 중국에 밀리겠구나라는 걱정을 미국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과감하게 다시 화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도 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언어 모델,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연 언어를 우리 말을 쉽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멀티모달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지금은 텍스트로 물어보면 텍스트만 대답이 나오는데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오디오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텍스트와 오디오 인풋이 들어가서 텍스트도 나올 수 있고 오디오 아웃풋도 나올 수 있고 비디오를 집어넣어서 비디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무슨 행사를 할 때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무슨 여성 과학자의 날 뭐 이런 거 하면은 포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 포스터 디자인을 저기 회사에 보내야 되잖아요. 회사에 보내서 그래도 한 5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이미지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레터링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소규모 이미지는 그냥 챗GPT에다 물어보면 야 여성 과학자 여성 가운 입고 뭐 이런 그림 하나 줘 다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났다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 그 영화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요새 많이 하는 그 페이크 그 딥페이크 해가지고 내 얼굴이 아니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아닌데 그냥 얼굴만 갖다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진짜 저 사람 얼굴인 것처럼 영화도 스토리만 주면은 영화도 다 만들어주고 이게 엄청난 AI 시대가 돼서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 뭐냐는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 목수, 요리사, 미용사 이런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직업들만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게 아직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헐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챗GPT라 얘기를 하면 챗GPT가 정말 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친구 같을 때 있잖아요. 뭣도 모르면서 그냥 대답은 쑥쑥해. 근데 대답을 잘 보면 이게 대답도 아닌 걸 늘어놓고 막 한 페이지 꽉 채워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데 이게 틀린 얘기도 아니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고서를 써라. 그래서 중간고사 때 보고서가 다 들어와가지고 쫙 읽어봤더니 애들이 영어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나? 보고서 영어로 쓰라니까 너무 매끄러워. 영어 너무 매끄러운데 아무 내용도 없어. 어떻게 이렇지? 그래서 쪽집게처럼 챗GPT가 쓴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나 분석을 해서 애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야, 이런 문장은 나 같은 전문가가 보면 정말 영어는 다 맞아요. 영어 그래마는 맞아. 근데 속빈 감정 같은 글들을 쫙 뽑아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도 급하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읽게 해줘야 되는 논문인데 논문이 기억이 안 나. 어디에 몸에 나 저자 정도 기억이 나면 찾으려면 힘들으니까 이쪽에 요때쯤에 나온 논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좀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용하게도 쪽집게처럼 뽑아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검색을 쉽게 하는데 어떤 때는 없는 논문도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없어 그 논문. 없는데 또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헐루시네이션. 근데 그 헐루시네이션이야말로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헐루시네이션이 줄어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쓰긴 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그럴 땐 얘네들이 써놓은 걸 내가 다시 고치는 게 더 귀찮아가지고 그냥 내가 써버리는데 그래도 요약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집어넣고 요약. 그 다음에는 회의를 이렇게 해요. 그럼 회의 미팅 자료를 적어야 되는데 실은 회의를 하는 동안에 미팅 노트를 누가 담당이 있지 않으면 실은 그 회의 노트를 잡다 보면은 집중을 못하니까 저는 회의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구두로 오디오 트래킹 해가지고 그냥 버튼 눌러서 요약하라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된다고 합니다. 회의 요약 기능 이런 것들 아마 협업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1차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챗봇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고객센터들이 또 없어질 거예요. 자동화돼서 단체로 고객센터, 고객 응대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냥 챗봇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예상 외의 케이스들
정말 꼬이고 꼬인 케이스 몇 통만 고객센터에서 대응하고 대부분은 챗봇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 쪽에서는 어떤 모델의 고도화 이런 거를 이미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이제 11시까지 하고 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감사합니다.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니 조금만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6G까지 갔다 그러니까 지난 이번 초에 6G 서밋을 갔다 왔는데 4G에서 저희가 5G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5G로 넘어갔는데 뭐 바뀐 게 있으세요? 나는 5G가 진짜 좋다. 모르시죠?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5G까지는 투자를 했는데 대부분의 해외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4G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왜냐면은 5G로 가면 밴드위스가 좀 좋아지긴 하는데 안테나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짧아져요. 그래서 타워들을 더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4G로도 괜찮다. 그러니까 4G로 갑니다. 6G 아직 지금 예기 중인데 우리나라에는 통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나 3G를 잘 먹고 살았고 4G도 괜찮았어. 5G에도 돈 쏟아붓어. 6G에도 더 늦춰. 그냥 모멘텀 관성처럼 그냥 가는데 5G로 돈 아무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던 게 수출 별로 못했어요. 장비. 그리고 단말기도 뭐 4G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5G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미 들어가야 헤드폰을 바꾸는데 5G가 된다고 핸드폰을 바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6G는 제가 들을 때 6G 뭘 하냐 5G도 지금 어디다 쓸까 뭐 고민을 하는데 근데 6G에서는 드론들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통신할 수 있는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거 저궤도 위성 한다고 하는데 저궤도 위성을 과연 써야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궤도 위성 들어는 보셨죠? 머스크가 뭐 하늘에다 띄워놓고 스페이스X 지금 뭐 한 300개에 가까운 위성이 떠 있다고 하는데 저궤도 위성으로 돈을 벌 수 저궤도 위성 비쌉니다 지금 저궤도 위성 아니 사용자가 없으니까 더 저궤도 위성은 컨테이너 선박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컨테이너 선박들이 통신할 때 지금은 위성 통신하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하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같이 인프라가 없는데 중국의 내륙지방 인프라가 없는데 전기줄도 가지 못하는 데는 어디 5G 타워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위성 통신이 말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드론도 떠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아무 때나 떨어지면 지나가다가 사람 맞아서 죽을 텐데. 그래서 저궤도 위성 이런 드론 통신이 6G는 아직은 그러니까 시장도 제한된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서 TCP, IP 네트워크 들어보신 분, IP 인터넷의 IP 주소, 인터넷의 IP 주소 들어보셨죠? 인터넷의 성공의 큰 그 핵심은 I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서는 밑에 이제 뭐 전선에 뭐 전압이 얼마고 뭐 전류가 얼마고 이런 피지컬한 부분에 그런 규격이 있고 그 위에 이더넷이라는 규격이 있고 그 위에 IP 주소라는 규격이 있고 그 위에 이제 HTTP 같은 그런 웹 브라우저를 위한 프로토콜들이 돌아가는데 이 IP가 아워글래스라고 유명해서 IP가 5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정말 인터넷이 처음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IP가 5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근데 IP는 안 바뀌었는데 이 밑에 2G, 3G, 4G, 5G 다 오고 여기 케이블도 뭐 코엑시얼 케이블, 광 케이블, 온갖 케이블 다 가고
와이파이도 생기고 블루투스도 생기고 정말 굉장히 많은 변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P가 가운데서 딱 막아줘서 위에는 또 그 위에는 웹도 생기고 비트코인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카카오톡도 하는데 밑에 이더넷이 되든 와이파이가 되든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딱 해준 게 이 IP라는 프로토콜이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냥 있었던 프로토콜 덕분에 개발이 아래하고 위가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해와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요 위쪽에 TCP라는 프로토콜이 인터넷상에서 전송을 한 데 있어서 reliability가 개런티가 되는, 그래서 내가 아야 어여 우 하고 보냈으면 저쪽에도 아야 어여 우라고 한 비트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TCP라는 프로토콜이 베가스 리노 타호라고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DCTCP 뭐 이런 스위트 DCTCP 스위트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맞춰서 또 변혁이 됐는데, 이런 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붙는데 예전에는 네트워크가 없었고요. 그 다음엔 천리안 이렇게 전화기에 꽂는 모뎀에 꽂는, 그 다음에 예전엔 그 다음에 이더넷 케이블 끌어맞는데 요새는 집에서 다 와이파이 쓰시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쓰는데 서버 같은 데는 100메가 쓰다가 1기가 쓰다가 10기가 쓰다가 100기가 이렇게 펑펑 10배씩 뜁니다. 10배씩 뛰는데 컴퓨팅 CPU 파워는 펑펑 그렇게 10배씩 뛰질 않습니다.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이게 이더넷은 그런데 CPU는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지난 10년 동안 CPU 속도는 안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가 빨라졌지? CPU 속도가 안 늘어서 CPU를 여러 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멀티코어입니다. 그러니까 CPU 엔진을 아무리 해도 3GHz가 정도, 그래서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클락 스피드만 빨라지면은 1GHz 하다가 2GHz로 클락 스피드를 높이면 그 2배 빨라지는 거예요. 2배 빨라지는 건데 클락 스피드를 더 이상 높이지 못하니까 CPU 엔진을 여러 개 써서, 그래서 요새는 멀티코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코어가 됐는데 이제 테크니컬리 CPU 속도와 네트워크 속도의 갭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저는 그런 시스템적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도 안 들어보신 랭귀지, 컴퓨터에도 랭귀지가 많지 않습니까? C가 있고 자바 있고 파이썬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뜨는 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컴퓨터 언어는 우리 뭐 내추럴 랭귀지처럼 뭐 중간에 한 단어 빼먹어도 다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전에 C++가 나왔을 때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했는데 C++ 때문에 프로그램의 버그가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버그를 줄이기 위해서 타입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구현을 한 러스트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그 러스트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왜냐면 C로 쓰면은 너무 자유영혼이라 아무렇게나 해놓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서 에러가 터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만 해라라고 굉장히 엄한 언어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전엔 이것도 됐는데 안 되네, 이것도 됐는데 안 되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굉장히 하이 레벨로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전공 얘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잠깐 쉬고 한 타임 쉬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지금 저기 얘기 네. 그럼 네 10분 정도 잠깐 쉬겠습니다. 그렇습니다.